집값이 크게 떨어졌죠.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부분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해야지 공급으로 이어지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신축의 공급이 많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문정 보시기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서울에 45,000 가구 정도 공급이 됐죠, 신규 공급이. 근데 이미 공급된 집들은 한 번 지어지면 계속 존재를 하잖아요. 플러스 신규 공급이 이어진 거예요. 그 물량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줄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이 되느냐. 그러니까 공급의 부족이라는 건 항상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10명이 한 사람당 100채씩 원하면 더 부족한 거고, 똑같은 물량을 공급해도 10명이 한 채도 원하지 않는 시장이면 공급은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공급 부족 얘기는 이 시장에서 단골 소재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는 정도로 집이 부족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서울 인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의 어떤 외곽 지역이라든가 아직 좀 정비가 덜 된 지역에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수요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대단지로 대규모로 개발된 새로운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단지로 다 거듭이 났고, 수원 이런 데도 재개발을 통해서 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로 많이 거듭났고, 이런 물량들이 서울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거죠. 서울에 그냥 안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사느니 경기도권에 좀 내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살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빠져나간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그럼 서울에 누가 살고 있느냐?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근데 1인 가구가 그러면 아파트를 사줄 수요냐?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의 집이 뭐 한참 부족하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근데 공급을 많이 해야지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심리를 좀 잦아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급을 빨리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럼 어떤 공급이 있느냐? 민간이 개발하는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내용과, 또 공공이 직접 공급을 하겠다, 공공분양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죠. 그럼 민간 같은 경우는 근데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민간의 개발 의사가 플러스 정부의 어떤 이 완화적인 태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얘네들이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해야지 공급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민간이 도심에 공급을 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의 형태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된다는 거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익이 있다라는 구조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입지적으로 뭐 강남에 있으면 다 자기들은 똘똘한 한 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뭐 아니면 초고층,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돈은 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 사업이 빨리 되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럼 들어가는 사업비 다 대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가 발표를 한다면 공공부분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정부가 당장 개발 가능한 땅에 대한 것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유휴부지에 기존에 뭐 100채만 지을 거, 150채 짓겠다, 뭐 이런 어떤 완화적인 걸 통해서 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정부 때 이제 진행이 됐었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부까지 온 거잖아요. 이만큼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것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중에 정말 내가 나중에 참여해도 살 집이 없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공급은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신축의 공급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공급이기 때문에 당장 공급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를 더 억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집값이 크게 떨어졌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면 6월 대책
나온 이후에 6월 달에 평균 거래가가 13억 4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들어서는 이제 9억 아래로 떨어져서 8억대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출이 아니면 고가의 아파트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의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평균적인 금액이 이제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제 전체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도 하락 거래의 비중 그리고 중저가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호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대책이 이제 나오지 않았고 또 뾰족히 나올 만한 게 없다. 그런데 금리 환경 자체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르지 않냐, 또 살려는 수요가 생기지 않냐, 이런 어떤 기대 심리, 이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호가가 이제 과거처럼 많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건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 답변이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전달과 비교했을 때 전달에는 한 21% 정도 매도를 더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그거 비교해서 한 달 만에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지금 팔려는 사람보다는 살려는 사람이 현재 좀 줄어든 이런 관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이 뾰족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고 똘똘한 한 채라든가 서울의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이제 부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늦춰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수요와 그다음에 팔고자 하는 공급,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재화와 좀 다른 점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내가 홀딩하고 있으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팔려고 공급을 당장 내놓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돼서 상승하느니 미리 들어가자, 조급하게 더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에서의 거래가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수요는 축소되고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수요로 참여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고 싶은 가격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들어옴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빌려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대출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수요로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27 대책 이후로는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아예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구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를 겪으면서 이걸 경험했잖아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다. 지방이나 좀 외곽의 집을 샀다가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실제로 지금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공급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근데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기축의 어떤 물건을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내가 안 내놓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버티지 못하는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공급이 안 되는 건데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뭐 금리가 올라가서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가 돼서 경매의 형태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버틴다고 하지만 버틸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로 이어지는 거는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시중에 그냥 일반적인 매물의 증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집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익절 구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매물들도 늘어나고, 당장 심리가 꺼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하락이 나타나진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운 시기를 계속해서 이제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 특히나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끌이 참여하면서 가격이 과열이 일어났다는 건 과거에 어떤 그 미래 수요가 참여하지 않던 시장에서는 그 가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간을 굉장히 장기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 이제 팔고, 이런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사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마구마구 이제 참여를 하니까 당연히 예전에 4억 하던 집을 8억에 주고 사는데 팔고 싶겠죠. 예전에 그 4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내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력 플러스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중에 벌어서 이만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대출을 해주면 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득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는 믿음, 먼저 사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시장이 조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좀 안정되는 상태가 나타났을 때 참여해도 늦지 않는다. 왜 지금 뭐 50대, 40대, 50대도 무주택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샀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어떤 이제 살아 할 정도로 어떤 정책을 풀어주는 시장,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는데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참여해도 늦지 않는다. 그 전까지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어딘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최대 한도가 DSR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그게 자기 소득의 40%를 빚과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 그냥 우리가 어떤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도를 유지하면서 사는 정도는 25% 정도를 얘기를 해요. 월급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를 이제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이제 돈으로 생활하는 정도, 이게 이제 DSR 40%, 이게 안전한 수준인데, 그렇게 따지면 연봉 1억이면은 5억 정도 빌리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사람들은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도 5억을 빌리는 걸 되게 서슴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만큼 어떤 집값은, 집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고, 이게 내가 살 때는 대체 가능한 비슷한 집들 중에서 하나를 픽해서 사는 거지만 팔 때는 내 집이 팔려야 환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간과한 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쉽게 참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라도 내가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